10월 서울, 부산, 대구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옥상이 카우보이는요. 부모의 불륜을 맞닥뜨리게 된 두 청소년이 겪게 되는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곡문학과 연극 스테이지를 소개하는 문스테이지입니다. 저는 문스테이지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연극배우 문혜주입니다. 이보람 작가는 최근 연극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진 희곡작가입니다. 2013년 그날로 희곡작가로 데뷔한 이래 약 10여 편의 작품들을 발표했고 작가의 작품들은 매년 공연으로 꾸준히 올려지고 있습니다. 10월 서울, 부산, 대구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옥상이 카우보이는요. 부모의 불륜을 맞닥뜨리게 된 두 청소년이 겪게 되는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나의 엄마와 주리의 아빠가 바람이 나자 두 청소년은 옥상 위에서 만나 서로 싸우고 같이 놀고 함께 울게 되는 거죠. 옥상이 카우보이는 김윤석 연출의 영화 미성년의 원작 희곡이기도 한데요. 이보람 작가가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보람 작가를 희곡작가로 각인시킨 작품은 2015년 국립극단에서 올린 소년 B가 사는 집입니다. 14세의 살인을 저지른 소년이 사건이 일어난 10년 뒤 보호관찰하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가해자의 가족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의 가해자 어머니가 한 인터뷰를 보고 작가는 이 희곡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작가의 관심사는 이후 네가 있던 풍경에서는 교내 따돌림으로 인해 벌어진 자살 사건을 다루는 선생님의 이야기로 여자는 울지 않는다에서는 성폭력 용의자로 남편이 의심받는 상담심리사 아내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의 시선까지 더하면서 작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문제들을 다각적인 각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보람 작가의 비교적 최근 작품들은요, 개인적 문제들을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에서 살인 용의자로 재판을 받는 17세 소녀 은지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검사인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서 비롯된 거죠. 기억의 자리에서는 박물관 학예사인 주인공 동욱이 고대 동굴 탐사를 하며 고려인들의 비극적인 이민사를 깨닫게 되고요. 이로써 과거 아버지의 사고 이후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남편을 의문사로 잃은 할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제목인 두 번째 시간은 과거의 의문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로잡혔다면 주인공에게 존재했을 또 다른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옥상이 카우보이의 이보람 작가님 모시고 작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공연 준비 때문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 올려지는 옥상의 카우보이는요, 서울 공연에 이어서 부산, 대구에 투어 공연을 잡혀져 있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소극장과의 협업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런 기획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공연을 했었고요. 그때 한 회차당 관객을 30명 정도밖에 못 받아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공연 끝나고 나서 평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연이 또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좀 지방에 가서 좀 더 많고 다양한 관객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침 저희 극단의 김진복 배우님이 단원이신데요. 협동조합 아트컴퍼니 드레라는 곳을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직접 지방에 있는 부산, 대구 찾아가가지고 극장을 다 섭외하고 하면서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창제자 유통사업에 지원서를 넣어서 다행스럽게도 돼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옥상의 카우보이는 사실 초연 이래 등장 인물들의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예, 두 주인공 천소년도 그렇고 그 등장인물인 아버지한테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작가님의 의도인지 아니면 공연 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 건지. 그때는 그때 저희 연출님께서 첫 데뷔작이셨고 욕심이 많으셨는데 이제 본인이 데려올 수 있는 배우가 여배우가 둘이 안 되고 남자 배우 하나 여자 배우 하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자 배우에 맞게 고쳐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서 제가 캐릭터들이 엄청 여성적이고 엄청 남성적인 캐릭터들이 아니라 네, 그냥 네, 이름 그쵸. 바꾸고 뭐 호칭 정도 바꾸는 수준으로 했던 것 같고 예. 이번에 공연 저희 극단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 단원인 또 신강수 배우님께서 아버지로 캐스팅을 하면서 이제 또 그에 맞춰서 또 잘 아는 배우니까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고쳐서 드리는 거죠. 좀 더 배우들이 편하게. 예. 사실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게 공연마다 또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옥상의 카우보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작가님은 이 옥상의 카우보이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미성년의 시나리오도 직접 참여를 하셨잖아요. 사실 원작자가 시나리오까지 쓰는 거는 흔치 않은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초연 당시에 방주란 배우님이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는데요. 그때 방주란 배우님이 김윤석 감독님의 부인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감독님께서 공연을 보셨고 또 그때 당시 희곡집이 있었기 때문에 희곡도 보셨고 하면서 공연 끝나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이거를 영화화하고 싶은데 시나리오를 제가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좀 불안해하고 좀 어려워하니까 감독님께서 본인이 연극 경험이 엄청 오래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화 했을 때, 영상화 했을 때 어려운 지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믿고 그냥 함께 하자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쓰실 때 원작 희곡과 작가로서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뭐가 있는지, 둘의 차이점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요, 씬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연극 희곡을 쓸 때는 작가도 배우랑 똑같이 무대에 올라간 상태로 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고 끝이 날 때까지 이게 되게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제가 계속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시나리오는 시간대도 갑자기 훅 뛸 수 있고 공간도 훅 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씬을 끝내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이나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현실과 상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작가님 작품에서의 특징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이전 희곡 작품들이었던 소년 B가 사는 집, 그리고 네 번째 사람, 두 번째 시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사회 문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현실과 상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구조를 선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희곡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은 생겼습니다. 예. 작가님은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신 건가요? 이야기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게 리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야기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에 글쓰기 배울 때 그런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야기의 기원 같은 책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뭔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혹은 뭐랄까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쓰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느꼈던 어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나 뭐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면 혹은 그때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답을 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 작품들에서 보면은 사실 등장인물들이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그러면서 되게 유머러스 하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이 더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에 힘을 보태기보다는 연극을 통해서 드라마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작가님이 그럼 향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나 사건 혹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사할린에 여행 갔을 때요, 거기에 체홉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체홉이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을 때가 사할린에서 그 죄수들 몇백 명을 이렇게 진짜 진료하면서 기록했던 그 몇백 명의 기록지가 있거든요. 예. 그 사할린에 갔다 온 이후에 최후의 작품이 많이 변했대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멋있는 거. 그래서 역시 작가는 사람을 아는 게 세상을 아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향후 계획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작가님이 또 대표로 있는 극단 이름이 보편적 극단이잖아요. 이 보편적 극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팀에서 보편극단은 성인극 팀이고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이라는 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극 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의 연출님이신 권재현 연출님께서 저희 극단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장애인 혹은 소수자들이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뭔가 그 사람들이 보편적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보편적 극단에서 앞으로 지향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람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뭐를 쓰던지 그냥 뭐랄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 평범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런 거 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그 희곡,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리고 루악인간 방송 드라마도 쓰셨잖아요. 지금 혹시 작업하고 계신 작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극단이 이제 신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조작간첩을 주제로 과거의 조작간첩 이야기를 과거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총 9명의 배우들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구성의 작품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루악인간 이후로 드라마 미니 시리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새로 나올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람 작가님 모시고 작품과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